통일이 되어 서울역에서 출발한 기차가 프랑스 파리 앞에 닿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야, 신혼여행으로 만약에 파리까지 기차 타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어쨌거나 오늘 제 옆자리에 우리 김종민 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혼여행 중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옆에 오랜만에 여성 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패널로 출연을 하다가 MC석은 앉은 것은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최초거든요. 근데 사실 탈북민도 보면은 뭐 탈북민 최초 국회의원, 탈북민 최초 100억 CEO 뭐 이런 식으로 최초라는 타이틀이 참 많이 달리더라고요. 우리 식구들도 혹시 최초로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하도 많으니까 뭐 최초가 뭐 저는 뭐 100억 CEO는 나왔으니까 부동산 경매 열심히 해가지고 1000억 CEO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실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높은 산을 바라보면 중간쯤이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경매. 네. 그게 지금 주업이에요. 예, 주업입니다. 왠지 잘 어울린다, 천호 씨한테. 아 그래? 가장 자본주의적인데. 그러게요. 저는 탈북민 최초로 내 차 타고 내 고향에 가고 싶어요. 이거 좋다. 멋지다. 운전해서 통일 딱 오픈런. 가게 되면 선글라스 뒤집어 쓰고 가게 되면 고향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서 배합하겠어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요. 저는 이제 최초 200세 이상을 산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습니다. 아니, 여기서 가장 어린데? 아니, 왜냐면은 제가 여길 와서 이렇게 자유의 삶을 충만하게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최대한 오랫동안 누리고 싶어가지고. 빨리 죽는 게 억울해. 진짜 그런 오래 느낌 살고 있겠네요. 왜냐면 그 전의 삶이라는 거는 억압받고 막 힘든 쪽이니까. 맞아요.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 우리가 남자들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한 3년 정도는 다시 군대 가는 꿈 꾼다고 하는데 맞아요. 뭐랄 거예요? 탈북한 뒤에 똑같아요. 예, 어느 정도나 그게 걸려요? 이 완전히 벗어나는데?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꿈속에서 북한을 가요. 그러면 우린 노래 가사말도 꿈속에 살아서 가고 싶은 고향이라 이런 가사말이 얼마나 꿈의 많아. 고향. 정작 꿈에서 가잖아. 어머나 내가 그 꿈이었으면 좋겠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래요. 내 왜 왔지? 내 왜 왔지? 꿈에서 막 발버둥을 치다가 그게 꿈이라는 걸 깼을 때 온몸이 젖어 있어요. 그리고 꿈이라서 감사합니다. 꿈이라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안 갈게요. 통일된다 안 갈게요. 제발 꿈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겠네. 네. 저는 뭐 세계 최초라기보다 한국 최초의 타이틀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K-팝을 미국 헐리우드에 제가 소개를 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솔직히 얘기해. 진짜로 몇 년도 얘기해야 됩니다. 누군데요? 사실이에요. 뭔데요? 94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 소니 픽처스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소니 픽처스가 이제 그 닌자 키드라는 그 애들 미국 액션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있어요. 어린이들. 제가 이제 인턴하고 있는데 이제 편집 감독이 와요. 오더니 혹시 썬킴 아시아 음악 가운데서 비트 빠른 거 없네요. 웨이트 한 다음에 뛰어가가지고 제 차에 있는 첫 CD를 갖고 갖다 줬어요. 그게 서태지 아이들의 1집이에요. 난 알아요. 자, 그래가지고 닌자 키드 미국 영화 소니 픽처 영화에 난 알아요가 들어갔어요. 그 감독이 너무 좋아하신 거야. 나 봤는데? 다 소음이에요. Wait again. 하고 또 뛰어가가지고 두 번째 CD를 갖고 온 것이 철이와 미의 너는 왜? 이것도 들어갔다니까요. 와.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LA 코리아타운에서 이제 그 KBS 이제 위성 방송을 뉴스를 보고 있는데 서태지 씨 할리우드 진출이라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나였는데. 안 돼. 이게. 혹시 서태지 씨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인지상정 전화 한번 하세요. 밥 한번 쏴요. 대단한 일 하셨네요. 대단하다, 대단해. 예. 자, 오늘 이 최초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 오늘 이만갑에 모실 이분은 진정한 최초 타이틀을 가지신 분입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 참 많았죠. 근데 북에서 오셔서 최초로 정말 제대로 방송 기자가 된 분을 모십니다. 그것도 무려 KBS. KBS 기자로 활약하신 분 모십니다. 북한 전문 기자 박진희 씨 만나보시죠. 최근 KBS에 입사한 박진희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2008년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장성택과 연줄이 있는 회사인데요. 이미 이 회사가 해산이 됐다고 합니다. 먼저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가족과 친척들이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희입니다. 전혀 이질감이 없는데요?
김일성 외국어 학원을 거쳐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우와. 애국열사네요? 애국열산이 안치가 됐다. 180평? 자,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초엘리트가 어떻게 한국 공영방송 KBS의 방송 기자가 될 수 있었던 건지 그 흥미진진하고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박진희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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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2008년 25세 나이에 탈북한 박진희입니다. 전직 KBS 방송기자를 했고요. 현재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화장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기 평택에서 집 경매하는 분인가?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KBS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제가 KBS 출신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네. 제가 17년 동안 아나운서를 했고 KBS 간판이셨죠. 아니 뭐 간판 많이 닦긴 닦았는데 몇 기예요? 제가 2013년 초에 입사를 했고요. 38기입니다. 특채야, 공채? 저는 특채였던 것 같습니다. 특채. 동기들이 지방기수라서 같이 수습 못 떨고 혼자 돌았습니다. 박진희 씨가 기자실에 첫 출근했던 날이 기억이 생생해요. 그걸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방송 기자 그때 이제 신문 기자들은 몇 명 있었는데 탈북민이 어떻게 방송 기자를 KBS 기자로 나온다고 이랬는데 벌써 딱 등장했는데 이 긴장한 빛이 역력하더라고요. 막 금방이라도 스튜디오에 가거나 뭐 아니면 현장 리포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옷을 쫙 이렇게 빼 입었어요. 야, 근데 이력주에서 이제 가장 먼저 그 눈에 띄는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금혁 씨하고 이제 선후배 사이 아닌가요? 그 과 선후배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외문학부 출신이시고 우리 기자님께서는 경제학부 재정금융학과였죠. 하지만 같은 건물에 있었어요. 21층짜리 같은 건물에 있었고 근데 이제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직계 선배십니다. 고등학교 어디? 저 평양 외국어 학원 졸업. 외국은? 기자님도 외국어 학원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게 드물지 않아요? 드뭅니다. 진짜 같은 이제 평양에서 살다 온 것도 찾아보기도 어렵고 지역도 서로 틀리다 보니까 자기 얘기만 하는데 뭐 제가 이제 그 이력을 보니까 외국어 학원 영어과 저도 영어과 다녔고요. 저 때는 이제 반이 10개 과였는데 저보다 한 7년 정도 후배인 것 같아요. 제가 방송하신 거를 쭉 봤는데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보다 확실히 뒤로 갈수록 안정적이고 그렇지.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네, 그때 제가 방송을 했다 하면은 제 방송보다는 그 발음 예, 이런 것들이 난리가 나서 네이버 검색 순위 2위도 올라가고 예, 근데 평양에서 온 거 다 좋다. 근데 KBS는 표준말로 예, 방송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제 아나운서 선배님들 쪽으로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하루에 2시간씩 딱 한 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방송을 했는데 예, 사람들이 어떤 댓글도 안 달리고 처음에 뭐라고 하는 댓글이 뭐가 있었어요? 뭐 오징어를 이제 어징어라고 한다. 두 번째로 그때는 이제 장성택 사건이 이슈였어요. 네. 저는 분명 장성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댓글에는 종성택이라고. 송성택. 박 기자는 북한 주류 사회를 잘 아실 텐데요. 북한 지인들과도 통화를 해보셨다고요? 네, 장성택 숙청설이 나오자마자 장성택 숙청설이 나오자마자 장성택 숙청설이 나오자마자 북한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과 오늘 오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긴장도 되지, 떨리지. 그렇죠. 근데 아나운서 분들이 그 교육하실 때 어자고 오자가 불분명한 거를 확실히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연필 물고 많이 연습시키잖아요, 이렇게. 탈북민들이 저는 남한 생활 21년 차인데 아직도 오하고 어 발음이 진짜 예, 너무 어렵거든요. 예,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탈북민이 주로 어디에 사냐 이런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대부분 뭐 양천구나 노원구에 살아요. 그런데 너요? 노원구가 이게 나도 모르게 노원구인데 노원구라고 노원구인데
노원구라고 들리나? 저는 분명히 노원구라고 했는데 노원구라고 들리나 봐요. 지금도 똑같이 노원구 두 번 하셨어요. 아니에요. 노원구인데 그다음에 제가 제 차 번호가 뭐예요? 뭐예요? 제가 뭐예요? 그 자본을 딱 받았는데 너무 양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부대 강의를 가야 되니까 항상 출입하기 전에 차량 번호를 알려줘야 그렇죠. 돼요. 그래서 33 뭐예요? 그다음에 뭐요? 어머니 할 때 뭐 있죠? 아까 근데 거기서는 뭐로 적은 거예요. 뭐가 아니고 뭐라고요.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이게 차량 번호 남박 글자가 달라가지고 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해. 분명히 전화 통화를 해도 이런 난감한 일 되게 많아가지고 그 뭐 하고 뭐가 헷갈리는 그런 게 있으면 되게 어려워요.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원래 근데 북한 분들이 발음이 좀 이렇게 부정확하세요. 그래서 무슨 해프닝이 있었냐면은 저도 이제 그 국방부 취임하면서 북한 취재 오래 했잖아요. 초반에 저희 언론에서도 김정운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뉴스에. 왜냐하면 우리 이 정보 당국이 도청을 통해서 후계자 가능성이 높은 이 미지의 젊은 후계자의 이름에 대한 도청을 했는데 북한 사람들끼리 얘기하니까 정운이가 김정운 동지가 정운이가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정운이거든. 그래서 못한다. 다 정운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돼요. 북한 매체에 이름이 공개되는데 김정은인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들도 김정은이라고 쓰면서 김정운 동지께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발언과 관련된 해프닝이 되게 많죠.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거는 북한에서 평양 외고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다. 앞서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건 단지 북한의 수재들만이 갈 수 있는 어떤 그 학벌이 아니라 선결돼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바로 집안의 문제, 사상성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인데 도대체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금수저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지. 어머니 쪽은 그 중국 교포입니다. 근데 김일성이 중국에서 빨치산 투쟁을 할 때 같이 이제 투쟁을 해서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이제 북한의 인민무력 부부장이 됩니다. 지병학이라고. 우리 어머니의 삼촌이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다 같이 할아버지를 따라서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저희 엄마 형제가 북한으로 오게 된 거고요. 아버지는 순전히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나중에 제가 덕을 누리고 거기서 잘 살다 온 모든 것은 다 아버지 덕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건설 일정을 앞당겨야겠다. 주의할 것이 있으면 판단이야. 아버지는 당원돌격대 영공대대 대대장을 하셨고요. 영공이 어떤 일이냐면 공중에서 무거운 물체를 들어서 그 자리에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체사상탑도 이제 만드셨는데 이런 영공이 할 수 있는 직업이 그 직업이 하나였어가지고 뭐 개선문, 주체사상탑, 천리마 동상, 뭐 그 영생탑 등 북한의 사적 기념비를 세웠고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천재였다. 제가 그러네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쪽으로 일을 많이 하셔서 이중 노력용 칭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루는 그 대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당성과 이제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셨으면 평생 한 번 받기도 힘들다는 그 영웅 칭호를 2번이나 이중으로 받으셨을까요? 아빠는 북한의 건설건재대학을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공학 박사 학위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은 그 뭐 건설 현장 또는 이제 행사장 그런 데서 김일성, 김정일하고 이제 찍은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 대부분 이제 그런 걸로 기념을 남기니까 다른 집에도 있는데 보면 사진을 보면 김일성, 김정일 가운데. 그러니까 뒷줄인데 가운데 아니면 김일성, 뭐 김정일 옆. 이런 쪽 사진들이 굉장히 후덜덜 다 넣어서 그걸 현상에서 보관했는데 꽉 차가지고 더 못 넣어서 다른 방에 간 적도 있고. 벽화를 다 채워서요? 이중영웅이라고 하셨잖아요. 북한에서 이중영웅을 떠나서 그냥
그냥 영웅만 돼도 갑자기 이제 신분 상승이 돼요. 북한에 이제 토대라는 것이 있는데 토대 안 좋은 사람이 영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런 사람도 갑자기 토대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영웅 칭호를 받았다고 하면은 우대가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장성들이나 차관들이 갈 수 있는 남산병원에 갈 수 있는 이런 좀 특혜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하고 다른 배급 카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북한에가 배급제가 끊겼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끊겼다는 것보다 축소대가 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영웅이라고 하는 분들은 특별한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배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웅의 자식들, 자식들까지는 덕을 봐요. 아버지의 덕을. 이런 분들. 예, 이제처럼 자녀들까지 아버지의 덕을 보게끔 돼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하고 영웅들하고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저희 할아버지도 영웅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영웅이었습니다. 그렇지. 나와야지. 같은 고등학교. 노력 영웅, 그러니까 공화국 영웅이 있고요. 노력 영웅이 있어요. 공화국 영웅은 정말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화국 영웅은 막 총이라도 한 발 맞아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거의 목숨을 걸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공화국 영웅 칭호고, 노력 영웅은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함에 있어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그 공대로 이제 치하를 해주는데 가장 위에 있는 게 노력 영웅이거든요. 두 개를 받으셨다는 건 정말 북한 정권이 그 아버님께 고마운 게 많다라는 거죠. 정권 입장에서. 저희 할아버지는 노력 영웅 1중이시인데 2중은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봤습니다. 아니 뭐 스치듯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 당원 돌격 때 정확히 어떤 조직인지 궁금하거든요. 당원 돌격 때는 당원들만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정도로 정신력이 투철한 사람들. 그런 돌격자? 예, 있습니다. 그 직업은 그 북한에 하나밖에 없고요. 와. 예, 만약에 김일성이가 뭐 1분 달에 왔다 갔다 아니면은 올 예정이다 하면은 무조건 사적비를 세웁니다. 네. 예, 그 사적비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엄청난. 일이 아니라. 네. 아버지는 아주 이제 머리가 빨가신 분이었고요. 김일성이 묘양산에 와서 뭐 시를 읽고 그 시를 언제까지 돌에다 새겨가지고 어디까지 옮길 때 아버지가 간으로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그 우리 아버지 사파리,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찝차 비슷한 차를 타셨는데요. 예, 거기에다가 모포를 깔고 누워서 수액 맞으면서 현장에 갈 정도로 당에 대한 그런 신념이 엄청 투철하셨고, 이 신념이 맞기 때문에 이걸로 뭔가를 테크닉을 걸면 칼날 위에도 올라선다.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사상이 정말 투철했어요. 근데 이 당원 돌격 때에서 아버님이 맡으셨던 특별한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항상 이제 작업을 할 때는 그 현장에 나가서 그 그러니까 깃발로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마이크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멀리서 그걸 보면서 계속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아버지는 내가 해야 사고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계 같이 구리고 힘을 이제 조절해서 그 위치에 작업하는 거. 그 예전에 주체사상탑이 김일성의 70돌 생일을 맞아서 돌 70개를 올려놓은 상징성. 또 높이가 170m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만드신 거예요? 네네, 저 돌을 하나씩 이제 70개를 자기 위치에다가 이렇게 딱딱 해놓으면 이제 올리는 겁니다. 저거는 고층이라서 돌을 가공한 다음에 올렸습니다. 아빠가 그러는데 상당히 그 건설 기간도 엄청 타이트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자는데 분명히 나는 직진으로 걸어간다고 하는데 사람이 막 옆으로 가더라고. 그 얘기도 하셨어요. 예.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도 그 평양에 갔을 때 주체사상탑 몇 번 올라가 봤는데요. 저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성탑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부에 엘리베이터까지 있어가지고 170m 위에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시설이 뭐 거기 안전시설이 없어서 문 저 꼭대기 횃불 있는 부분에 전망대가 있는데 문 열고 나가려고 그러면 바람이 막 사람이 날아갈 것 같이 불어요. 1층으로 들어가면 넓은 이 전시장,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선전하는 남산 서울타워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탑이고 엘리베이터로 한참 올라가요. 그래요? 아니 되게 높은데요. 주체사상탑. 저 밑에 저기 들어가는 게 입구네요. 넓구나.
저 1층이 저렇게 전시장이 되어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돌. 대리석에다가 저렇게 세계 각국에서 지지하는. 뭐 귀빈실 같은. 아니 이거는 탑이 아니라 건물인데요? 주체 사상탑은 사실상 일단 그 탑 자체를 놓고 보면 전 세계 최고 높이의 석탑이에요. 돌로 쌓은 탑 중에는 전 세계 1위입니다. 근데 그 어떤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면에서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본인의 후계자 자리를 공고히 하고 김일성의 업적을 좀 더 높이 지켜세우는 과정에서 만든 그런 위인적인 그런 어떤 작업물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공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를 하는 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아파트 무너지는 것보다 이게 무너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아파트를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의 실수라도 있으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엄청난 책임을 묻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뭐 김일성, 김정은, 뭐 김정일 다 이렇게 신격화하는 사회인 북한에서 그런 아주 중요한 책무를 맡으셨던 아버지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최근에 했던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기억나는 게 조통일 3대 원장 탑인가요? 예. 김정은이 무너뜨린. 네. 멋있다. 이게 와, 실제 이거 가보면 멋있어요. 엄청나게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저 밑으로 갑니다. 맞아요. 거의 반지의 제왕 사이즈인데요. 아, 맞습니다. 이거 그거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이만갑에서 다뤘던 주제였는데 저거를 김정은이 때려부수라고 했다고. 맞습니다. 저 탑이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기념하는 탑이에요. 이게 1972년부터 북한의 정치 철학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이제 김일성이 이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제시합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걸 상징하는 탑이고 저거는 지금 그 2000년도 6.15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그걸 또 약간 그 계승해서 만든 건데 1주년 때 딱. 그렇죠. 일단 그 남과 북을 상징하는 두 여인이 서로 손을 맞잡고 한반도를 지금 바치고 있잖아요. 높이가 30m입니다. 왜냐하면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이 가로 세로 길이가 61.5m예요. 6.15 남북 공동 성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때 조선중앙 TV에서 촬영 나온다고 해서 저희 엄마랑 이제 돼지도 잡고 뭐 오이 냉국도 해가지고 저도 현장에 같이 나갔거든요. 그 당시 아버지에 대한 기록 영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기록 영화를 만들 정도야. 그래서 저쪽에서 촬영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일하는 거를 그때 아버지가 한 3일 동안 세우신 것 같은데 하루 동안 풀로 봤습니다. 근데 멀리서 이제 이게 숙이 가지고 하는데 저렇게 보면은 이제 조각상인데 그게 이 탱크랑 뭐 기중기랑 뭐 큰 꾸라주 이런 차들에다가 와야줄로 걸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예, 올려서 어느 자리에다 맞춘 다음에 아버지네는 철수하고 조각사들이 붙어서 이제 조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정말 막 몇 센치씩 올라가요. 예, 목 다 쉬고 아버지. 근데 저희 아버지가 좀 왈가베라고 해야 되나요? 야, 저거 똑바로 올려.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야, 너 그거 안 해. 그 밑에 현장 좀 사람들 다 빠지게 하라고. 야, 촬영 그만두고 좀 비키라고요. 뭐 아버지 막 욕을 그 마이크에다 대고 하시는데 예, 근데 어쨌든 되게 볼만했어요.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올라가고 아마 뭐 한쪽이 뭐 50톤 뭐 거의 100톤씩 될 겁니다. 저는 사실 이 3대 헌장 기념탑 준공식을 갔었습니다. 제가 진희 씨 아버님이 그 준공식에 참석했던 그 자리에 제가 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준공식을 가셨다고요? 어떻게 됐었냐면요. 이게 준공식이 2001년 8월 14일 날 있었는데 김정일은 저 자리에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당시에 뭐 명목상의 국가수반이라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왔는데 그 당시에는 북한이 저 구조물 기념탑을 세우는 것도 세우는 거였지만 한국에서 간 사람들을 하여간 최대한 같이 끌어안혀서 의미를 부여하려는 목적이 강했어요. 저도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 준공식 하는 날에
왜냐하면 제가 저 초등학교를 다닐 때인데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이름이 통일소학교였어요. 저 근처에 있거든요, 초등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학생들을 다 동원시켰었어요. 동원돼서. 그래가지고 그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준공식이면 아버님하고 같은 공간 안에 있으셨다는 얘기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유족하게, 그러니까 풍족하게, 윤택하게 사셨다는 건데 예전에 그 자산의 상황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자산이 얼마큼 있으셨는지. 2006년도에 이제 그 평양에서 가장 고급식으로 지은 아파트에 이사를 갔는데 뭐 한 집이 180평 정도? 180평이면 어느 정도? 아파트가요? 한 집. 한 집이? 예. 네, 그래서 집에서 탁구도 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컸고 예, 주방도 엄청 컸고 청소해도 하루 종일 걸렸던 것 같아요. 청소만. 예, 그런 집인데 아버지가 이제 거기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예, 그 아파트 구조물 관련해서 공사를 해주시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있죠. 선물 받으신 조건이 있죠. 엘리베이터 사서 아버지가 설치해 주시고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집을 받았고 바로 딱 앞에 보통강 보였고 한강뷰, 한강뷰. 그 보통강이 어떤 데냐면 얼마 전에 리춘희 아나운서가 김정은한테 집을 받았잖아요. 알죠, 알죠. 그게 바로 보통강변에 있는 집입니다. 야, 리버뷰. 그다음에 또 북한은 그런 게 있잖아요. 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집만은 또 그 물탱크 있잖아요. 큰 거. 2톤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를 그 화장실 쪽에다 만들고. 그때 한때 북한에서 유행했던 물탱크. 물을 미리 받아서 이제 네, 네. 그 물 없을 때 이렇게 물 안 줄 때가 많으니까 미리 줄 때 다 끌어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건설업을 하시다 보니까 바닥에다 난방을 주황 난방을 다른 집에 한 3배로 설치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집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난방은 바깥쪽에다가 이제 연탄 같은 건데 그 일반 집에서 쓰는 연탄보다는 좀 고급스럽고 땅땅해서 연기가 덜 나는 거. 그걸 피워서 겨울에도 집이 되게 훈훈했습니다. 방이 몇 개나 돼요? 그거? 방이 4개 정도였고요. 거실이 커요. 근데 거실에 이렇게 유럽식으로 미닫이 문으로 와우. 그냥 북한의 미닫이가 아니고 우리 지금 폴딩 도어처럼 이렇게 여는 폴딩 도어로 쭉 열면 벽에다가 사진을 기념사진 근데 그 사진이 벽이 모자랄 정도로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180평에 모자를 집은 국가에서 준 건가요? 아니면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지은 것 같아요. 불법을 많이 하셨네. 그러면 집이 근데 어떻게 아니 이중용 되셨지? 매장대도 엄청 고급스러운 거였겠네. 거기도 되게 부잣집 아니에요? 180평 얘기 들으니까 조금 작아지긴 하는데. 네. 180평까지는 아니었고요. 60평 정도였어요. 어마어마한 거지. 네, 60평 정도였어요. 어민이었네. 아, 그렇죠. 서민이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서민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하면요, 이제 졸업한 동문을 찾아보면 이제 김정일이 있고 김평일, 김여정 같은 이제 백두혈통도 있습니다만 또 장성때 최령의 어떤 이 권력자들 정말 이런 어떤 북한의 최고의 파워 엘리트 집안 정도는 돼야 입학의 어떤 기준선을 좀 넘을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못 가잖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또 꽤 있을 테니 그 중에서 이제 머리가 정말 좋고 공부를 잘하는 수재가 되자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궁금하네. 이게 왜냐면 지희 씨는 지금 너무 집안이 좋아서 그냥 입학한 건지. 나는 근데 외국어를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막 학교에 막 뭐 세워주고 아버지가 그랬을 수 특례. 저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등을 해본 적이 없고요. 네. 우등을 해본 적이 그러니까 없다. 북한은 4.5 이상이면 최우등을 주고 3.5 이상이면 우등을 주고 그 밑에는 보통 2.5 이하면 낙제를 줘서 유급을 시키거나 퇴학을 시키거나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등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 4.5에서 반올림 받아서 최우등을 다 해서 난 말실수인 줄 알았어. 우등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우수, 우등 따위는 뭐 우리 우등은 안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10년 내내 4.5점 이상이요? 네네. 한 학기도 우등해본 적이 없어요. 과외는 과외 받았어요? 과외도 받았어요. 과외 받았는데 받으셨구나. 저는 외고를 다닐 때 종합대학 이제 시험은 외문학부로 봐야 되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조금 더 이제 영어 실력을 높여야 됐어요. 그래서 종합대학 외문학부 교수님들 이제 개인적으로 예. 일타강사를 넘어서는 이건 불법 행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서울대 교수님들이 와서 직접 그렇지, 가르치는 해준 거죠. 그래서 오지는 않았고요. 제가 그쪽 집으로 찾아가서 주말에 좀
몇 시간씩 빡세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선택한 전공이 뭐였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뭐 외국어 대학이나 김성종합대학 외문학부로 갈 줄 알았는데 아빠가 21세기에서는 영어가 기술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고 북한에서 뭐 자립자족이라든가 뭐 경제 정책들을 많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너는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에 가서 공부를 잘 배워서 나중에 북한의 내각 총리가 되라고 그러시면서 일단 시험은 외문학부로 보고 붙은 다음에 경제학부로 돌린 케이스입니다. 전과. 불법이네. 왜요? 아니 전과는 불가능해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그래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원래는. 이게 가능한 케이스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2번밖에 없었어요. 한 명이 저희 외문학부로 들어왔다가 법대로 옮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만큼 전과는 아주 어려운데 와 진짜 거의 레전드인데요. 오빠도 전과를 붙은 다음에 전과를 했고 저도 붙은 다음에 전과를 했고 생각보다 재정 경제학. 흔한데. 북한은 경제학부 안에 과가 6개 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치경제학과 1반, 2반이 있는데 1반이 김정일이 졸업한 과고요. 그래서 사족과라고 합니다. 사족이 깃들어 있는 과. 그리고 무역경제학과, 또 재정금융학과, 그다음에 계획경제학과, 조정경제학과 이렇게 과를 6개 과를 냈습니다. 와, 그런데도 이렇게 경제가 무너진 거야? 6개나 만들어놨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한 게 자본주의라면 뭐 경제, 경영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왜 경제학과 뭐 어떻게 이 말이 가르칩니까? 경제가 뭐가 제대로 있는 게 없잖아. 네. 내 맘대로 할 수. 그쪽에서는 정치경제학과라는 건 사실 이념이거든요. 아이디올로지, 그렇죠. 막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네, 부분이고 계획경제라는 건 이제 해묵은 거죠. 네, 네. 사회주의 계획경제고 뭐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님께 딱 보시니까 우리도 어차피 개혁 개방으로 나갈 것 같아라고 하니까 이쪽이 굉장히 유망할 것 같아라고 해서 아버님께서 찍어가지고 보내신 것 같아요. 금융과 무역 쪽.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 초기에는 개혁 개방하려고 했거든요. 맞아요. 했는데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것조차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이 없는 체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후퇴를 해버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굉장히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이 다음은 이거야. 영어는 기본이고 다음은 이거야. 21세기 영어는 기본이라는 거에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으로서 딱 한마디면 정리가 가능합니다. 저 2개 학과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제일 좋은 학과예요. 꽃이에요. 제가 사실 경제학과 출신을 만나기 전에는 외문학부 출신이 이거라고 했었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역학과랑 그러니까 금융과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심하고 그리고 거기 가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잘 풀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개혁 개방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과 나온 맞아요. 사람들이 북한에 이제 권력을 쥐는 거예요. 유학도 여기서 가요. 유학과 출신들이 유학을. 아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딸이 때 북한 체제에서 총리를 만들겠다고 총리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셨다는 게 맞아요. 정말 놀랍네요. 이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닌 김일성 종합대학에 금융까지 공부하게 됐어요. 자,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 딸이 대학 들어가자마자 고삐 풀린 망아지가 끝없는 사막을 달려다니는 것 같은 거야. 우는 거야. 막 신나가지고. 신나죠. 막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는 거. 생각보다 김일성 종합대학은 굉장히 삭막합니다. 엄청 조직 생활이 강해요. 대학생, 우리 보통 학생회라고 하잖아요. 북한은 학생회라고 하지 않고 소대, 중대, 대대로 나뉩니다.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 가면은 한 1년 정도는 그 김일성 종합대학 그 자부심이 좀 있어요. 뭐 마크도 금빛 나는 김일성 종합대학 마크가 있고 저게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마크거든요. 저거는요 한 1km 밖에서도 보여요. 저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이다라고. 어디다 붙여요? 여기다 붙입니다. 네, 초상위장을 달고 그 아래에 붙이거든요 보통. 와. 근데 사실 그게 한 몇 개월 안 가고요. 근데 정작 가게 되면은 정말 아침마다 조회를 하고 김일성 동상 가서 인사를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집 자녀들이니까 뭐 외제차 끌고 올 것 같죠? 절대 못 해요. 외제차 끌고 학내로 들어서는 순간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고 되게 삭막한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외고 때부터 시작해서 종합대학 쭉 전 과정에 정말 마음대로 발언하고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그 견제가 될 수 있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세상에. 학급 안에도 다 보이브 스파이가 있고요. 어머. 진짜? 예. 또 보이브 뭐야? 스파이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생활 지도원 스파이도 있었고, 청년동맹 스파이도 있고. 예,
그 스파이가 여러 종류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알게도 되거든요. 아, 저 보이브 스파이다 이런 식으로 주의는 하는데 다 같이 발언을 중요시하고 예, 큰 발언 안 하고 집안에서 뭐 먹고 뭐 이런 것도 일절 티 안 내고. 진짜. 예. 되게 재미없는데? 맞아요. 삭막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재미없는데? 오히려 서민들이 막 집에서 막 한탄하고 욕하고 하지 이런 자녀들은 내가 발언 하나 잘못하면 부모가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더 큰 이제 뭔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발언을 주의했습니다. 근데 천우 씨 학교 안에도 보이부가 있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엘리트층들이잖아요. 거의나 이제 종합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모들 자체도 뭐 다르고 일반적이지는 않고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잘못 이야기하거나 잘못 저거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에는 따로 보위부가 있습니다. 보위부가 따로 있어요? 제가 다녔던 김종태 해주 제1사범대학은 보위원이 1명이에요. 근데 종합대학에는 종합대학 보위부가 있어요. 그래서 한 20-30명이 전문 주둔을 하고 있고 10급 보위 기관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나니까 여기에 한 20-30명이 있다니까 정번이 한 600-7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600-700명이라는 거는 교직원이 아까 18,000명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18,000명이면은 거기서 한 600-700명이 정보원이에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800명, 1,000명 정도는 협조원이라고 있어요. 합쳐서 합치면 한 2-3,000명이 어떻게? 종합대학에 있는 교직원들을 그 교직원들의 사상 동향을 장악하고 있다. 상급에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래 갖고 숨을 쉬고 살겠어?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부집 자녀들이지만 말 조심하라. 당당하게 학교에서 이야기 못하고 하는 거는 그 스파이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누구네 집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한다. 라고 하면 보위부에서 또 부모를 캐니까. 학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학생 때문에 자기 집안이 망하게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계속 강조시키는 거죠. 밖에 이래서 나가서 주의하라. 미팅을 학교 주변에서 못 하는 거예요. 술자리도 학교 주변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실수하니까. 문제가 생길까봐 최대한 멀리. 외주차도 못 하고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벌써 그런 게 눈에 띄면 벌써 이제 타겟이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낭만적인 대학생활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제 친구들과도 뭐 터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심지어 아까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거의 교직원의 10분의 1이 보위부 스파이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마음 편히 어떤 행동 하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럼 박진 씨만의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 있을 때 남한 드라마를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역시 선배님. 예, 그 당시에 네, 근데 보셨지? 예, 초창기에는 거의 하드 디스크 이렇게 CD 개념이 없어서 하드 디스크에다가 드라마 같은 거 옮기고 학교 가지고 나와서 친구들 이제 몇몇 친구들하고 이렇게 돌려보고 이랬었는데 그때 제가 엄청 인상 깊게 봤던 게 귀공자, 경찰 특공대, 그다음에 가을 동화. 와. 예, 드라마도 좀 부자들 나오는 거 위주로 많이 봤거든요. 그때는 그거밖에 안 돌아갔어요. 근데 뭐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본 게 귀공자인데 뭔가 선전용으로 만든 건가? 재밌으니까 보긴 보자 했는데 이게 진짜일까? 그쵸? 예. 제가 이제 그 학교 때 외국인 가이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합대학에서도 보면은 교환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유학을 가지만 그 교환학생들은 가장 이제 머리가 빨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이드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할 때 사우스 코리아 하면 여기 노스 코리아다라고 알려주고 여기 못 살아, 나만 잘 살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서 저게 뭔 소리일까 예 했었는데 저는 이제 북한이 못 산다는 얘기를 거기서 처음 접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잘 살았으니까. 예,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남한이 경제 강국, 뭐 세계 7강이다. 북한은 마지막에서부터 10번째로 못 사는 나라에 속해 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뭐 얘긴 했는데 그때 거기서 듣다가 드라마를 보니까 이게 그 소린가. 예, 했습니다. 그 평민 삶보다는 엄청 드라마틱한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몇 편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아, 남한은 우리 사는 것처럼 사는구나. 애들이 깡통 차고 다니고 그러지 않는구나. 예, 그 삶이 자연스럽게 훅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자, 뭐 교우 관계는 굉장히 좀 답답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면서 소소한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이제 대학 생활을 견뎌냈는데 졸업 후에는 그럼 어떤 그 일자리를 갖게 되신 거예요? 졸업하고 한 6개월 정도 쉬다가 이제 아빠
지인분이 운영하시는 무역회사에 회계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북한은 이제 금광이 많잖아요. 네. 금운석해서 그런 광석을 캐내기까지는 하는데 뭐 전기라든가 기술자, 뭐 추출하는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금이 3%, 은이 뭐 5% 이런 광석을 그대로 중국에다 가져다 팝니다. 예,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제가 회계를 받습니다. 야, 이게 아빠 찬스 제대로. 어쨌든 그 무역 회사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뭐라고 못하는 게 김일성 종합대학에 그 금융 공부하고 왔으니. 사실 그때 당시 이제 북한에서 아버지가 있었던 이 뭐랄까 탑을 쌓아 올리거나 어떤 국가적인 기념 건축물을 쌓는 것은 사실은 전 근대적 시대의 영화로운 직업이었다면 아버지가 이제 미래를 내다보신 거죠. 진희 씨는 앞으로 북한의 어떤 노다지, 알짜배기, 특히 무역회사가 좋은 이유는 뭐겠어요? 외화벌이. 그렇지. 외화벌이. 그러면 자급자족이 될 것이고 양쪽에서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버지가 내다보셔서 그렇죠.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그 모습을 그렇게 길게 보시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당시에 진희 씨 아버지가 이제 간암 투병 중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당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지만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셔서 이제 진희 씨가 외화벌이를 하는 모습을 더 길게 보시진 못하셨던 거죠. 오늘 이야기하는 내내 아버지를 향한 그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었어요. 그래서 또 아버지를 존경했던 것 같은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을 때 가족으로서는 굉장히 슬프셨을 것 같아요. 예, 아빠가 2006년도에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집으로 이사하는 날 돌아가셨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집을 지어놓고 살아보질 못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엄마는 또 아빠보다 먼저 2001년도에 예, 엄마는 또 췌장암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국가에서 김정일이 아버지 장례를 국장으로 치러줬고요. 예, 여기 현충원이 있죠. 북한의 애국 열사릉에 안치됐습니다. 아빠 엄마 같이 합작해서 네, 같이 있어요. 애국열사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충원과 거의 이제 비슷한 건데 북한 기준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국열사릉에 가서 이제 안치된다는 거는 천집에 한 집도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 애국열사릉에 안치된다고 하면 대대로 평양에서 살 수 있는 특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자녀들에게도 일반 사람들과의 다른 특혜가 분명히 따라가기 때문에 애국열사릉에 안치됐다는 것 자체는 북한에서 최고로 내세워주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북한이라서 뭐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이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지금 집은 너무 넓게 덩그러니 있는데 이제는 스스로 이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빠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장 큰 이제 저희가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각오에 그 무역회사에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뭐 무역회사에서 회사 업무적인 것만 하면은 회사는 이제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살아야 되니까 그 아빠 지인분이 또 그 평안남도 쪽에서 광산을 운영을 하셔요.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예, 제가 금을 팔고 싶은데 라인이 있다, 루트가 있다. 그러니까 저한테 가격을 좀 제시해봐라.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다 추출한 순금. 북한에서 광석을 수출하면은 그 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요, 절차대로. 근데 순금을 수출하는 거는 북한에서는 역적이라고 하거든요. 예, 순금을 수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순금을 예, 저한테 좀 줘라 해서 키로당 가격을 받고 저는 이제 저희 회사하고 거래하는 중국 쪽 대방이 있잖아요. 예, 그분을 통해서 예, 그 금을 그쪽에다 넘기고 그렇게 해서 밀수를 시작했습니다. 차액을 이제 버는 거네요. 네네네. 아.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근데 저희 집이 밀수업을 하던 집이었잖아요. 잠깐만, 밀수도 업종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밀수업이라고 해서. 그걸로 뭐 돈을 벌고 있으니까 업이긴 한데 그때 북한 그 사회 구조가 밀수가 아니면은 뭐 벌어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진짜 월급은 직장인 월급이 3,000원으로 딱 그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로 술 한 병 사 먹겠다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밀수를 해야만 진짜 그렇게 조금 살 수 있었다. 여유롭게. 네. 생활이 꽂히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재벌가 수준으로 사셨는데 한순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밀수까지 하신다는 거는 좀 두렵지는 않으셨어요? 예, 겁도 나긴 했는데 저는 좀 밀수도 조금 급이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급이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닥치는 물건 다 한 게 아니고요. 예, 금 1kg면은 도시락빵만 해요. 예, 납작한 도시락. 예, 그거를 중국 쪽 대방한테 넘기는데 그 또 이제 북한에서 그 중국 쪽으로 나가는 그 도광차들이 있습니다. 그 차에다가 주면 이제 운전석에 깔고 나가서 예, 그쪽에 가서 차액금만큼 해서 그 도관꾼들은 또 운전석에다가 그 돈을 깔고 나오고 예 그런 식으로 뭐 바로바로 받지는 못했어요. 뭐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받긴 했지만 그래도 뭐 큰 광석을 트럭으로 끌고 다닌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그 당시 키로당 한 3,500에서 4,500달러 수준의 마진을 받던 것 같습니다. 마진을 그거잖아 이제 광산에서 주는 아빠 친구한테도 이제 떨어지고 받는 거. 네. 그리고 트럭 기사도 좀 줘야 되고. 네네네. 또 주변 정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고 남은 게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네, 근데 부피가 작다 보니까 뭐 크게 예, 이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돈이 크게 안 들었고요. 또 회사 라인으로 같이 나가다 보니까 예, 뭔가 별도로 루트를 또 뚫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는 회사 광물이 실려 있고 이건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고 운전사의 의자 밑에 나의 순금 1kg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역시 스마트. 예. 나중에는 뭐 한 반년 정도 했는데 한 5만 불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반년에 5만 불이요? 3만 원. 대박이다. 와. 근데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지금 가장 궁금한 점은 하나예요. 아니 지금 아무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최고의 어떤 혈통을 가진 성분이 너무 좋고 심지어 외모 너무 훌륭히 예쁘시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서 석학에 정말 가장 많이 배운 학벌까지 좋은데 맞아요. 도대체 왜 탈북을 하셨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야 돼요. 네. 사실 부족함도 없었고 탈북할 뭐 특별한 뭐 정치적 뭐 탄압이라든가 이런 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밀수하다 걸렸나?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운 좋게 6개월 동안은 안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사건이 일어나서 제 인생이 한 180도로 바뀐 것 같아요. 뭘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얘기 어떻게- 들어보죠. 말도 안 되는 사건. 예, 그 중국 축 이제 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조선족이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밀수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돈을 줄 테니까 그 돈 가지러 국경 쪽으로 나와라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중국 땅을 넘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려면은 국경警비대한테 불법으로 이제 돈을 주고 불법으로 이제 그 강을 넘어서 그 강가에서 만나고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가까우니까 예, 별 일이 아니겠다 싶어서 그리고 그때 받을 액수가 좀 컸어요. 한 2만 불 정도 됐었거든요. 몇 달치가 쌓였으니까. 예. 2천만 원 돈인데. 그래서 국경비대한테 돈을 주고 20분만 갔다 올게요. 하고 갔다가 못 돌아오게 된 케이스였어요. 왜? 못 돌아오게 된 케이스였어요. 왜? 예, 근데 그분이 도로 쪽에다가 차를 세우고 차에 타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차에 탔는데 제 기억에는 담배 피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이제 뭐 담배를 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제가 이제 잠들었어요. 그러고 제가 이제 잠들었어요. 예? 수면. 그게 뭐지? 그러니까 뭐 뭐 녹였나요? 아니면 그 담배가 잠재우는 뭔가 있었던 것 수면 같습니다. 향. 예. 와. 어머나. 아니, 그러면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인신매매, 납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도 인신매매는 아니어서 어디 뭐 팔려가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깨보니까 뭐 어떤 집에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25살이었고 어떡해. 많이 이제 순진하고 그래서 네가 차 안에서 계속 자더라. 그래서 나는 빨리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데려다 놨는데 며칠 있다가 데려다 줄게.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뭐 돈도 좀 주고 전화기도 주고 자 이걸로 통화하자. 뭐 본인은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좀 간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거기 있게 된 거고요. 이게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납치라고 하기도 뭐한 게
납치라는 건 감금하고 나쁜 짓을 해야지. 연락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돈을 지켜주더니 전화기도 주고 돈도 있으라고 그래. 아 이게 납치구나. 라는 걸 이제 눈치채게 되는 어떤 계기라든지 그 상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2년 동안 봐왔고, 인간성으로나 이런 것들이. 근데 시간이 좀 한 뭐 2주 정도, 3주 정도 지나니까 그때 뭐 그 전에는 잠깐 오긴 했는데 뭔가 말을 차단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와서 그때 얘기하시는 게 자기가 이제 이혼을 한다. 그래서 왜 이혼을 하시냐 했더니 자기도 이제 살고 싶은 사람하고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상대가 이제 저라는 걸 알게 됐고.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좀 보쌈 아닌가요? 이거 그 국경을 넘는 현대판 보쌈인데요? 아니 무슨 그래서?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혼자서 짝사랑을 했던 거죠. 2년 근데 동안. 제가 그런 쪽에 좀 감각이 무딘지 못 느꼈어요 전혀. 그냥 돈 받으러 나갔다가 결국은 이제 못 가게 된 거고. 데려다 줄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못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평양에서 하루 이틀만 어디에 이제 사라지거나 안 보이면 뭐 보이부에서 물어보고 이런 게 있는데 거의 2, 3주를 못 돌아가다 보니까 이거는 돌아가도 뭐라고 이 알리바이를 메꿀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못 돌아가는구나. 내 운명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본인의 운명을 바꿔놨네요. 어디예요? 거기 지역은? 양강도 쪽 신파 그쪽에서 강을 건넜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은 연길이잖아요. 근데 제가 있었던 거는 남방 지역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데리고 남방 내가 되게 더웠다고 그랬잖아요. 못 가게 남방 쪽으로 멀리 데려갔어요. 거기까지 못하게. 남방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는데 그때까지 계속 수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일어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뭘 한 거야? 깨려고 하면은 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중국을 중단시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남방의 중심부는 아닌 것 같고 딱 경계 쪽까지 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 열고 나갈 수 있게도 해주고 휴대폰도 줬고. 어차피 갈 어차피 못 가. 못 간다. 그럼 도대체 그분은 휴대폰 하나 달랑 두고 자꾸 어딜 간 거예요? 같이 있으면 제가 계속 데려다 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분이 이제 옆에는 없고 뭐 전화하면 어디냐 그럼 뭐 홍콩이다 뭐 좀 일 좀 더 보고 가야 된다 뭐 그렇게 계속 시간을 끌면서 무마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오빠도 너무 걱정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됨으로써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다 보니까 마음도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 집에서 나와서 뭐 어디 역전 같은 데로 갔는데 그때가 올림픽 때라서 중국 올림픽 때라서 경찰들이 쫙 깔렸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는 조용히 나왔으니까 붙잡히지 말고 조용히 들어가야 이 모든 걸 무마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 경찰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말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 알리바이를 어떻게 메꿀 것이며 뭐 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강변에서 뭐 어쩌다가 납치됐다고 할까? 아니면 그러면 이 사업에 시작된 거 뭐 금부터 시작해서 오빠 이게 모두가 다 연루될 것이고 어쨌든 데려다 줄 때까지 조용히 있어야 하는구나. 여하튼 그 경찰들 보면 너무 두근두근거리고 눈도 못 마주치겠고 다시 또 들어왔다 또 나갔다 들어왔다 이거를 한 몇 번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못 간 거죠. 겁이 너무 많아서 너무 걱정거리가 많아서. 그때 이제 시점이 2008년 6월경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열릴 때고 그때는 중국 공안이 치안에 엄청나게 신경을 쓸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잡히면 그냥 곧바로 북송이 되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기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거나 그럴 텐데 거기 곳곳마다 다 검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만약에 잡히게 되면은 까딱 잘못하면 뭐 정치범죄 용소로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자기 인생 나락으로 이제 떨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 함부로 참 결심할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 조선족 사장은 제 의사도 안 물어보고 저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다 요리를 한 거잖아요. 근데 뭐 또 아파서 병원에 가려면 호적이 있어야 되니까 가짜 호적도 사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문제가 됐을 때는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한국에 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설득을 했고 그 한국에 가는 방법도 되게 간단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렇고 따라가고 그러면 뭐 한 열흘이면 한국에 도착한다. 아주 간단하게 듣고
예, 실제로는 그 루트가 아니었고 너무너무 무서웠고 그래도 붙잡혀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무조건 호적이 있어야 되겠다. 국적을 따야 되겠다. 그러면 한국 가야 되겠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행에 오른 겁니다. 현재 이제 강 건너서부터 네.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 기간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한 달요? 한 달이요? 그래서 지희 씨가 그 탈북길에 오르게 됩니다. 브로커도 붙여줬어요, 그분이. 그렇죠. 브로커를 따라서 이 베트남,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까지 네. 태국에 있는 이민자 수용소에 대기를 하다가 한국행 비행기에 무사히 타게 된 거예요. 뭐야, 이렇게 간단하다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와서 국정원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아하. 학벌이 좋죠. 이모가 그러다가 아버지 영웅 이중영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탈북할 동기가 없어요. 말이 안 돼. 네, 동기가 마땅치 않아. 말이 안 돼. 안 믿어. 3주 동안 정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간 동기들은 이제 다 하나원으로 갔는데요. 네, 저는 10개월 동안. 아버지 이제 이름 딱 되니까 오후에 자료를 쫙 다 뽑아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야, 너 아빠랑 다르게 생겼는데? 그러기도 하고 저 아버지 판박이에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똑같은 걸 계속 씌우고 예, 말투도 처음에는 안 믿기는지 엄청 위협적으로 무섭게도 얘기하고요. 막 서럽고 아, 이게 내가 왜 이 취급을 당해야 돼? 예,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명해야 나는 여기서 나갈 수가 있나?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느 날에 목소리가 좀 가볍고 좋아져가지고 국정원 직원이 와서 아, 우리 요거만 하고 이제 나갑시다. 예, 그러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이제 거짓말 탐지기고 예, 설명을 해주고 그런 질문들 쭉 하는데 나중에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대남 연락소에서 맞아요. 예,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예,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결과를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주 바보 아니면 이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인 간첩이다. 능력인 간첩이다. 슈퍼 에이전트. 북한판 여자 제임스 본드구나. 요원. 007이야 007.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배경을 좀 짚어보면 예. 2008년, 2009년이 특히 2009년이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수가 2,914명이었어요. 역대 최대로 많은 때고 그때 이제 대거로 몰려오는 사이에 북한이 이제 공작원, 뭐 정찰총국에는 이렇게 심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국정원도 그걸 엄청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무지 이게 뭐 과정도 석연치 않고 탈북 동기도 이상하고 이렇게 오니까 아까 여기 보면 거짓말 탐지기를 태웠다 그러잖아요. 우리 뭐 태운다 그러는데 거짓말 탐지기를 태우는 건 이걸 웬만한 사람한테는 안 하거든요. 끝까지 그냥 신문으로 끝내는데 거짓말 탐지기까지 갔다는 거는 국정원도 야 이거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뭔지 끝까지 해서 이제 헷갈렸던 것 같아요. 결론을 낸 거죠. 예. 당시 25세의 박지리 씨. 너무나도 똑똑하고 아름답고 정말 뭐 이제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제 정착 잘 하시겠습니다. 정착하는데 그 마음의 정착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와서 국정원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조선일보 뭐 경찰 이런 쪽들에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뭐 자문위원도 좋고 뭐 작가도 좋고 기자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는데 하고 싶은 일 우리랑 같이 하자. 예. 근데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얼굴이 공개되면 오빠가 예, 타격을 받잖아요. 행방불명자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예, 그 남한 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나오자마자 러브콜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무섭고.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그 오라는 데가 어떤 조직인지 도대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영향이 이것도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사실. 네, 뭐 익명으로 일할 거다, 뭐 다 보호해 줄 거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국정원이면 북한에서 제일 반대하는 기관인데 내가 여기 가서 있다가 뭐 이름 한 물이라도 공개가 되면 우리 오빠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지. 예, 이해돼요. 그래서 그때는
와서 8개월인가 9개월 만에 제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본으로? 일본이요? 아니 지금 뭐 영어 잘하셨을 거고 뭐 중국어도 조금 하셨는데 왜 제3국 느낌인 일본을 택하셨어요? 아니 거기다가 조총련이 있는데. 그렇죠. 맞아. 저 총련은 생각 못했어요 그 당시에. 몰랐어. 그건 모르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잘 산다고 배웠고 한국 물건은 많이 못 들어왔지만 일본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면서 일본은 어떻게 경제를 돌려서 기술이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잘 살까. 예, 그런 좀 동경심도 많았고요. 남한에 왔으니까 이제는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보자. 예, 거기 가면 조용히 누구도 안 건드리겠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외국으로 간다는 건 사실 언어적인 장벽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국에 이제 8개월 만에 일본에 가셨다면 일본에 대한 충분한 준비도 안 돼 있었을 거고. 뭘로 먹고 살아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일본 생활? 계속 콜이 오는 게 더 무서웠어요. 오히려? 예, 더 여기서 일하자 저기서 일하자 다 좋은 기간이고 분명히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예, 그때는 그 닭장처럼 생긴 골프 연습장 프론터를 봤어요. 예, 거기 숨어 있다시피 하고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예, 그러다가 여하튼 이제 일본으로 갔는데 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돈도 없고 가서 편의점 알바하면서 그 일본에 보면은 그 천주교 쪽에서 무료로 외국어를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런 쪽에서 공부도 하고 이제 학교도 끊었던 상태라서 학생 비자로 예, 거기서 있다가 그 일본어를 그래서 부지런히 배운 거죠. 근데 뭐 정말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어를 못 배우면 밥도 못 먹는다. 예, 아무것도 못 산다. 화장실도 못 찾아간다. 뭐 아프면 병원도 못 간다. 이런 강박감에 남들보다 죽어라 하고 몇 배로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제가 학교 1년 차 졸업할 때 뭐 4, 5년 있은 사람들 일본어 실력만큼 저는 너무 절박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좋은 분을 만나서 그저 일본의 부동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고요. 예, 하면서 영업을 또 잘해서 그 일본에 있는 5년 동안 돈도 많이 벌어 가지고 왔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그 와중에? 한 1억 5천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나다. 일본 생활을 하시면서 심지어는 일본어를 배워가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왔다니. 근데 약간 사주에 전반적으로 금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일본에서 거주할 때 5년 동안 가장 힘든 게 뭐였습니까? 외로웠습니다. 예, 그 주변에 한국 사람 많지는 않고 어찌 보면은 저는 한국보다 일본에서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누구 터치도 안 받고 예, 눈칫밥도 안 주고 예, 일본은 이제 나 아니면 다른 일에 관심을 안 두잖아요. 예, 그래서 살기는 편했지만 항상 마음이 공허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있다가 외로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오겠다는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가자라는 결심을 굳히게 된 계기요. 그래서 친척들이 이제 해외 쪽에 좀 나와 있어서 어떻게 해서 저를 찾아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저희 오빠는 동생이 죽었다라고 하고 결혼을 했나 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쪽도 이제 중앙당 집 쪽인데 알고 보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예, 오라고 했대요, 오빠를. 오라고 해가지고 가보니까 그 집에 이제 뭐 사돈에 팔촌에 가진 남자들만 거기 다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네가 거짓말해서 우리 동생 이제 인생을 다 망쳤다 이러면서 때리기 시작했는데 근데 얼굴이 딱 2배 되게 때렸대요. 예, 그 오빠가 거기서 맞다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거길 뛰쳐 나온 거예요. 나와서 저희 그 집 주변에 그러니까 건설하던 이제 집이 있었답니다. 현장 그쪽에서 누가 소처럼 그렇게 엉엉 우는 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우리 이모는 딱 보니까 저희 오빠 목소리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세상에 그렇게 서럽게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오빠가 이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잘 살았는데 내 동생이 이상한 선택을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 짐을 다 안게 되고 예, 엉엉 울어서 오해죠 사실. 예,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이제 중국에 가서 지인분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 듣고 몇 시간 만에 비행기 타고 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2시간 동안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옆에 일본 사람이 안쓰러워지 티슈도 주고 뭐 하는데 계속 너무 나 이렇게 숨어 살다시피 했는데도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는데도 왜 오빠는 이 지경이 돼야 되지? 결국은 오빠는 그분하고도 이혼을 하고 전선 만드는 평양시 안에 전선 만드는 공장에 가서 6년 동안 혁명화를 했어요. 계속 용광로 앞에서 일했대요. 그 아까운 인재를 데려다가 아무것도 간부 사업도 안 하고 6년 동안 용광로 앞에서 일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일하다가 일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이니까 사고도 날 수 있잖아요. 뒤어서 팔 한쪽이 딱딱하답니다. 여튼 그러니까 이제 진짜 더 이상 못 잊겠네요. 그냥 이제 뭐 제가 뭐 해도 그 사이에는 오빠를 가만두지 않고 뭐 그럴 바에는 이제 나도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일본에서 나온 거죠. 근데 우리 또 진희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업을 좀 구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채용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에 한번 응시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를 한번 나타내보자 해서 시험을 쳤어요. 근데 결과는 합격이에요. 정치부 기자 생활을 시작하는데 당시 조선일보에서 활동하셨을 당시에 기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박진희 기자, 내부 단속 안 되는 북한 원조 교제 마약 유행. 지금 고위급 간부들이 원조 교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2013년도 8월 9일 박진희 기자가 당당하게 기사를 작성을 합니다. 기자가 돼서 그럼 알리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 언론에 입사하게 된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북한에서 좀 유복하게 자라서 고난의 행군 때 그 아픔도 잘 모르고요. 서민 생활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정치적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와보니까 다시는 돌아 못 가는 세상이에요. 가고 싶지가 않아요. 분명히 문제점이 많은 거잖아요. 예, 그런 문제점을 바꾸는데 제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자보다는 방송기자에서 조금 더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거를 하고 싶어서 KBS 방송기자의 이제 북한 전문기자를 뽑는다는 공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300대 1을 뚫고 운 좋게 KBS 방송기자가 된 겁니다. 실력이 좋으신 거. 박 기자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2008년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북한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과 오늘 오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북한에 관련된 뭐 석박사 하신 분들도 많고요. 저는 지금도 그분들 대단하다고 봐요. 이 공부 양도 어마어마하시고. 근데 단 이건 있어. 우리가 막 화성 공부하고 화성에 대한 자료 준비하고 막 이랬는데 화성에서 누가 왔어. 따라갔어. 그러니까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북한의 실정이나 앞으로 뭐 미래 전망 이런 거는 북한학 공부하시는 우리나라 분들 훨씬 잘하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근데 대신에 문제는 와서 말하는데 북한 살다 왔다는데 평양에. 그러니까 북한의 무슨 통신 시스템이 어떻고 핸드폰 거래가 어떻고 또 아무리 연구해가지고 설명했는데 어제 무산시장에서 팔다 온 사람이 왔어. 가격이 얼마고 지금 어떻게 되고 뭐 뮤심칩은 어떻게 하고 하면은 안 되지. 그건 뭐 주체 사상탑 공부를 막 했어. 했는데 누가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어. 어릴 때 여기 앞에서 준공식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 경험을 통해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럼. 거기 이제 어찌됐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거기 있잖아요. 그럼. 사실 기자 입장에서 취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굉장히 많은 거죠. 본다라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 기자로서의 최고였던. 근데 한번 진희 씨 본인에게 여쭤볼게요. KBS가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근데 왜 진희 씨를 뽑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 저는 이제 운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원했던 분들이 오랫동안 이제 통일 문제라든가 이런 걸 취재하신 선배들, 대선배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탈북민들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2008년에 25살에 탈북해서 제가 KBS 지원할
당시가 31살 정도 됐는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사람도 없었고 KBS에서 처음으로 북한 전문 기자를 뽑으면서 상징성이라든가 이슈성을 좀 더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장성택 리포트를 한 날짜가 12월 3일인데 장성택이 실제로 처형된 게 12월 1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진희 씨 리포트를 보면 북한에 전화를 직접 해서 취재를 해서 장성택이 다시 기사회생하지 못하고 처형된다는 거를 한 일주일 앞서서 예고를 한 거잖아요. 북한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과 오늘 오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네. 장성택과 연줄이 있는 회사인데요. 네. 이미 이 회사가 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이후에 이 장성택 본인까지 처형이 됐으니 결과론적으로 이거 특종 아닌가요? 아, 그럼 그 당시에 저희가 장성택이 설마 죽겠냐? 이런 시각이 사실 좀 지배적이었고. 그렇죠. 쓰는 기사마다 대박 특종을 다 쓰면 특종, 쓰면 특종, 쓰면 특종. 아까 뭐 단독이 되게 많다. 단독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박진희 기자님께서 쓰신 특종 기사들을 제가 좀 가져와 봤거든요. 단독, 탈영 훈련 거부, 북한군 내부 문서 공개. 그다음에 북한 동명이인 개명 조치, 그러니까 김정은 다 개명하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북한 김정은 생모 고영이 우상화 직접 지시. 이게 공고학을 터뜨립니다. 그 밑에 이제 중요한 것이 단독 입수한 북한 문건이라는 네. 것들. 이게 취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특종을 터뜨릴 수 있었던 비결이 혹시 뭐였나요? 제가 인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탈북민으로서 최초 방송 기자가 됐다고 하니까 탈북민 중에서 정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가도 없이 저한테 그러니까 자료들을 많이 내주셨어요. 진짜 인복이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국정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크로스 체킹을 한 다음에 써도 되겠다 해서 뭐 1000매 분량의 자료라서 굉장히 뭐 어마어마합니다. 덕분에 거기서 이제 많은 기사들을 추려서 단독 보도를 할 수 있었고요. 이게 그러니까 진희 씨가 외국 정보의 이 유입 경로를 사실 왜곡시킨 거예요. 원래는 북한 내부 문건이나 이런 걸 갖고 오면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북한 간부들한테 돈을 주고 문건을 사서 갖고 와가지고 국정원한테 먼저 주고 국정원이 이제 필요할 경우마다 뭐 리크를 하거나 공식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KBS 기자한테 먼저 갖다 줍니다. 아니 탈북민이 기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특종을 내. 그리고 더 도와주려고 하시죠. 도와주고. 애래도 갖고 있으면 부르겠다. 한 번은 그 27명이 이제 단체로 탈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 돌 아이부터 60대 노인까지 있는데 그때 중국 공안에 붙잡혔는데 중국에서는 북한에다 북송하려고 그 어떤 것도 이제 언론 모든 소식을 차단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외교부에다 얘기를 했어요. 전화해서. 그분들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뉴스화 해달라고. 그러면은 북송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사실은 이제 뉴스화를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조용히 오고 싶어 하는데 상황이 너무 급했던 거예요. 가족분 중 한 명이 뭐 몇 명이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녹음을 따도 된다. 그래서 그 녹음도 다 따고 그다음에 외교부 쪽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외교부에서 뭔가 할 기미가 안 보여요. 알아보고 있다 어쨌다. 그래서 뉴스를 먼저 터뜨렸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 게 확실하니까.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탈북자들이 이달 초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제 만 1살을 간 넘긴 어린 여아도 있습니다. 청도에서 9명, 어명에서 18명, 아이들까지 6명 다 잡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붙잡힌 탈북자 27명도 북송될 것을 우려해 먼저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가족과 친척들이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혜입니다. 그 이후에 외교부 쪽에서 움직여서 북송을 막은 적도 있습니다. 기자의 생명은 결국 현장 취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취재해서 이거 세상에 알리는 게 기자의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이유인데 현장과 맞닿아 있는 현장에 있는 분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희 씨의 야망은 KBS 기자 정도에서 이제 그치질 않습니다. 기자실을 이제 출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배들의 눈을 피해서 출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배들의 눈을 피해서 어느 훈남 기자와 썸을 타기 시작. 썸을 탔어. 진짜 평생을 해로할 그분을
만났는데 이제 선배 기자 저도 그때 20년 차 기자니까 선배 기자들의 눈을 기자실에서 아무리 피한다 그래도 우리 뭐 김진 기자가 꽉 기자하고 아무리 썸을 몰래 타도 선배들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동선이 후배들 동선은 뭐 훤히 지금 어디 사우나 가 있구나 어디 기사 쓰고 있구나 놀고 있구나 다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진짜 그분을 만나서 진짜 그분. 네, 지금의 저의 남편이고요. 남편은 말수도 적고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먼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날 그 순간에 어느 날 이 사람이 좋은 거예요. 어머. 네, 그래서 조금씩 말도 걸고. 예, 그때 남편은 되게 좀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북한에 그거를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공감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예, 그래서 남편이랑 이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도 KBS 홀에서 했습니다. 와, 탈북민 제천에 KBS 홀에서. 대박이다, 진짜. 야, 아니 원하는 건 그냥 다 갖는 분이에요. 어찌됐건 그렇긴 해도 특종을 연달아내면서 이제 KBS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박진희 씨는 거기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이제 도전을 하시게 됐다고요?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어디로 이번에는 가서 뭘 할까요? 도전의 아이콘이에요. 기자 생활이 사실 저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신랑이 저한테 표현하기를 야 너는 질문을 맡겨놓고 하는 사람처럼 해. 예. 질문을 할 때 사람이 대답을 피할 수 없게끔 한다. 예, 기자를 잘 하는데 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냐. 예, 그렇게 이제 물어봤었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좋은 아이디어, 이 귀중한 시간을 나를 위해서 써보자. 셀러리맨보다는 나만의 뭔가를 해보자. 예, 그렇게 꿈의 직장을 그만두고 퇴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뽑아 쓰는 마스크팩을 개발하는 걸로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화장품 회사를 차렸다고요? 네네네. 어머. 진짜예요, 지금? 예,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그 아침에 6시쯤에 일어나서 막 샤워하고 젖은 머리 틀어올리고 기자실 가면서 화장품을 조금씩 덜어서 이제 화장하고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기초 화장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없나? 예, 싶어서 기초 화장을 해결하는 뽑아 쓰는 마스크팩을 이제 그쪽에 눈독이 들었고요. 스킨로션 에센스 크림을 마스크팩 한 장으로 해결하는 뽑아 쓰는 마스크팩을 개발해서 뭐 워킹맘 직장인들한테 아침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자. 마스크팩 한 장 붙이고 5분 동안에 뭐 양치질 해도 되고 설거지 해도 되잖아요. 근데 막 스킨로션 이런 거 바르면 그만큼 시간도 많이 쓰고 또 그 쓰는 비용보다 확실히 절감된 그런 기초 케어 마스크팩을 제공을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진짜 지금 같아서는 두 번 다시는 시작을 안 하고 너무 그 가는 길이 어려웠습니다. 왜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편이 반대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저희 남편 굉장히 보수적이고 기자들 돈 되게 돈 버는 거 잘 몰라. 네 머리로 회사 나가서 일했으면 그때는 개발 기간이고 계속 마이너스였어. 몇 년을 집에 돈을 들여본 적이 없어요. 네 머리를 회사 나가서 일했으면 지금 몇 억을 벌어왔을 텐데 도대체 뭐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냐. 그거 그만두고 이제라도 회사 생활 해라. 그런 건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근데 어쨌든 세상에 없는 마스크팩, 기존의 마스크팩의 모든 단점을 보완하고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뽑아 쓰는 마스크팩의 단점을 다 보완해서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한 그런 뽑아 쓰는 마스크팩을 만드는데 아니 말을 이렇게 너무 기자 생활 이야기 너무 말씀해요. 잠깐 북한 얘기할 때는 약간 어눌 했는데 그렇죠. 화장품 얘기하니까 지금 방언 터졌었어. 천상 사업가시네요, 진짜.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매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현재는 연매출이 한 15억 정도 되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뽑아 쓰는 마스크팩으로 회사를 잃고 세우고 유지했지만 요즘에는 문제성 피부 있잖아요. 비듬, 뭐 지르성 두피, 뭐 가려움 이런 쪽에 특화된 원료를 제가 개발을 해서 그 원료를 이제 넣은 화장품으로 해서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서는 좀 이름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많을 땐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는 아침 7시부터 밤에 11시까지 포장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 5씩 시켜서 일주일 동안 포장했어요.
밀려드는 택배. 와, 너무 멋지다. 나 이거 해야 되겠다. 아, 머리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미 탄력 크림인데요. 안전도가 좀 떨어져서 안중화제들을 넣어서 또 보완을 할 거예요. 아니, 제조도 직접 하시는 R&D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우와. 어찌됐건 이제 사업 아이템은 너무 잘 캐치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K컬처를 통해서 한동안 조금 침체기에 있었던 K뷰티가 다시 또 살아나고 있거든요. K뷰티는 진짜 북한에서도 진짜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있을 때 당시가 9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 그 지역에서는 장마당에 나가면 구할 수 있었거든요. 나가가지고 그 돈데꼬라고 부르는 그런 약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뭐 좋은 거 있냐 하면 이제 슥 꺼내면 설화수. 네, 이거는 근데 이제 특정 연령층만이 아니라 그냥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썼던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이다. 그리고 저기 뭐야 그게 한국 화장품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또 중국에서 짝퉁이 똑같이 설화수가 나와가지고요. 엄마가 그거 발랐는데 얼굴 다 뒤집어져가지고 딸이 한국에 있는데 화장품은 진퉁을 쓰고 싶다 그래서 중국 브로커들을 통해서 보내면 중국 브로커가 우체국 택배 제로 북한군이라는 데 가고 북한군인이 저희 엄마한테 전달하는 세상에. 그렇게 할 정도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라는 걸 인증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국에서는 뭐 영어로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마당에서 아, 나 한국 거 있다. 그거 뭐냐? 그다 반덴션. 반덴션. 그래서 우리는 반덴션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반덴션은 무조건 한국 화장품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사실은 이 탈북하신 분이 이 방송 기자, TV 아나운서 맞아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거기다 대고 지금은 이제 화장품 사업까지 하신다고 그러고. 자, 이제 다음 행보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계기가 많았어요. 탈북민 애들 중에서 보면 다들 이렇게 키가 작아요. 예, 그리고 고아원 이런 쪽에 마음이 되게 동해서 내가 잘하는 일로 돈을 벌어서 이런 쪽에 기부를 해야지 예, 그런 마음에 했고요. 지금도 매달 고아원에 뭐 돈으로는 아니지만 제품으로 계속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게도 감사하고요. 또 인연이 이어진 이런 모든 사람들한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원료로 사람들이 이제 문제성을 치유하면서 그거에 감사함을 전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앞골. 야, 최고다. 정말 진심이 담뿍 담긴 그 안에서도 세다. 사업가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는. 최근까지 이제 북한이 핵실험장을 계속 관리하고 돌리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고 언제든 이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고 북한은 핵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과 관련된 합의를 하고 태도라는 기구를 만든 거죠. 무려 2년 동안이나 북한에 원전을 지으러 가셨던 김중근 대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은 심전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복도에서 무슨 조그만 데서 쪽지를 하나 주셨어요. 외곽 경비 초소 4곳의 교대 시간, 경비 동선 등 한국 보안 관련 정보를 파악하라고. 태도 부지를 덮친다.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 와. Channel